여러분 안녕하세요. 데디트 에디터 H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본사 애플파크에 와 있어요. 왜 왔냐면은 WWDC 2022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왔는데요. 곧 자세한 소식 정리해드릴게요. 하이.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방금 전에 미국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파크에서 따뜻한 캘리포니아 햇살을 맞으면서 WWDC 키노트를 관람하고 왔습니다. 애플파크는 애플 본사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옥인데요. 원형 고리 모양으로 설계한 UFO 같은 독특한 건물 구조로 유명하죠. 저도 애플파크에 여러 번 방문을 했었지만 항상 그 스티브 잡스 시어터라고 부르는 대강당만 구경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행사에서는 애플 본사 건물 내부에 들어가서 좀 더 구경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건물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내부에 엄청 큰 공원처럼 산책로랑 막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애플파크 건물 어디서나 자연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건물 안에도 엄청 큰 나무가 심어져 있고 카페테리아도 크고 직원들이 앉아서 쉬거나 일할 만한 공간들이 되게 많은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애플 스토어를 엄청 거대하게 키워놓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실제로 그 건물 내부에 있는 뭐 가구나 자재, 천장 구조 같은 걸 보니까 애플 스토어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것들이 많아서 신기하더라고요. 마치 음악 페스티벌을 보듯이 야외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팬데믹 이후로 너무 오랜만에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애플 행사라 그런지 참석한 개발자들이나 미디어, 애플 직원들까지 다들 엄청 들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WWDC 키노트 주요 내용의 대부분은 녹화된 영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럴 거면 왜 미국까지 가서 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에서 실시간 라이브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을 공연장에 직접 가서 보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특히 이 WWDC라는 행사 자체가 전 세계 개발자들의 페스티벌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어떤 혁신적인 기능이 발표될 때마다 막 개발자들이 와 이러면서 박수치고 환호하는 소리를 그 자리에서 들으며 아, 이게 이 전 세계 개발자들이 기다리던 거구나 하면서 좀 저도 같이 들뜨게 되는 그런 기분 좋은 현장감이 분명히 가서 느낄 수 있는 게 있기는 해요. 그리고 키노트 후에 오늘 공개된 신제품도 만나볼 수 있었고요. 실리콘밸리의 아이돌인 팀 쿡과 셀카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팀 쿡이 있는데요. 저기 어디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뭐 득등이게 BTS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어디 계실 거예요. 셀카 찍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줄이 길어가지고. 하지만 찍었다는 거 체크. 그래서 대체 오늘 어떤 발표가 있었느냐, 아이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OS 16에서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잠금 화면을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해서 더 다양한 정보를 유용하게 표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이폰에서 제일 많이 보는 화면이 뭐겠어요? 잠금 화면이잖아요. 이제는 아이폰 화면을 보자마자 날씨, 캘린더, 알림, 배터리 잔량까지 내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심지어 디자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요. 내 사진이나 내 최애의 사진을 설정해두면은 뭐 다중 레이어 효과를 적용해서 피사체랑 배경을 인식한 다음에 인물보다 시계 숫자가 뒤에 있는 것처럼 약간 입체감, 깊이감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컬러나 스타일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젯을 추가해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해둘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애플워치 페이스에 컴플리케이션을 배치하는 거랑 비슷한 방식입니다. 실시간 현황이라는 위젯을 사용하면 그때그때 화면 잠금을 해제하지 않고도 나한테 지금 필요한 기능이 실시간으로 잠금 화면에 표시됩니다. 배달 앱을 사용하고 있으면 배달 현황이 뜨고, 운동 중일 때는 운동 현황이 뜨고, 음악을 듣고 있을 때는 재생 제어창이 뜨겠죠. 그리고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를 여러 개 만들어두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쓸 수 있잖아요. 이제 아이폰의 잠금 화면도 스타일이나 표시해주는 정보가 다른 버전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뒤에 손쉽게 원하는 화면으로 이렇게 스와이프하면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히 디자인이나 표시 정보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집중 모드 설정과도 연동을 해둘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개인 집중 모드를 뭐 외부나 업체에 뭐 연락은 받지 않도록 설정을 해뒀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개인 집중 모드를 특정 잠금 화면이랑 연동을 해두면 밤 늦은 시간에는 화면을 스와이프해가지고 다른 잠금 화면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업무 연락의 알림이 울리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화된 잠금 화면을 뭐 평일 업무용이랑 주말용 버전으로 나눠서 써도 좋을 것 같고, 덕질 버전이랑 뭐 1코 버전을 나누어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쁜 디자인이랑 사진, 뭐 서체로 잠금 화면을 꾸며놔도 알림이 오면 사실 대부분의 뭐 사진이나 이런 게 가려져 버리잖아요. 이제 알림을 펼쳐진 목록이나 스택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 눈에 띄지 않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눈에 띄지 않게 설정을 해두면 하단에 조그맣게 표시되어서 화면의 주요 내용이나 디자인을 가리지 않는 거죠. 아이폰의 메시지 앱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기능 몇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없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지금 이응 벗어요 라고 오타가 나서 보내버렸을 때 메시지를 보낸 직후에 아이메시지를 편집할 수 있는 거죠. 전송 취소도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미 확인한 메시지라도 대답할 시간이 없을 때는 대답할 여유나 시간이 생길 때까지 대화를 읽지 않은 상태로 표시해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 앱에서도 쉐어 플레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영화나 음악을 같은 구간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감상하면서 메시지로 대화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저는 너무 로맨틱하고 귀여운 사랑스러운 기능인 것 같은데, 다만 넷플릭스를 보면서는 이 기능을 쓸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쉽네요.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라이브 텍스트 기능 기억하시죠? 사진함에 있는 이미지 속 텍스트를 인식해주는 기능이잖아요. 제가 이걸 요즘에 정말 잘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라이브 텍스트 기능을 동영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든지 영상을 일시정지한 뒤에 거기서 텍스트를 복사해올 수 있다고 해요. 이것도 빨리 업데이트돼서 쓸 수 있었으면 하는 기능입니다. 음성 받아쓰기 기능도 더 좋아지는데요. 이제 목소리랑 터치 입력을 자연스럽게 번갈아 가면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받아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도중에도 발음을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그냥 조용히 말하지 않고 입력하고 싶은 부분 손으로 타이핑하고, 그리고 바로 다시 음성 모드로 전환해서 말로 입력하고, 커서를 이동할 수도 있고,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쓰니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애플워치를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으며 제가 이걸 피트니스 앱으로 어떻게 연동해서 확인하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애플워치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었는데 이제 애플워치가 없는 사용자도 아이폰의 모션 센서를 이용해서 걸음수, 이동거리, 활동량 등을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일 활동 움직이 목표를 세우고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아이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고요. 가족끼리 사진을 한 곳에서 더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아이클라우드 공유 사진 보관함 기능도 생겼습니다. 최대 6명의 사용자가 참여해서 사진 보관함을 만들 수 있는데요. 사진을 촬영할 때 카메라 앱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해두면 바로바로 찍을 때마다 보관함에 촬영한 사진이 자동으로 전송되게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근처에 있을 때는 자동 공유가 될 수 있게 설정할 수도 있다고 해요. 가족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기는 했지만 뭐 같이 자주 만나는 친구들 그룹에서 사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명의 친구들이 여행을 다녀오거나 뭐 하루 뭐 재밌게 놀았을 때 사실 서로의 사진이 내 핸드폰에도 너무 많은데 바로바로 사진을 공유해 주는 게 좀 귀찮기도 하고 카톡으로 보내는 게 조금 번거롭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이걸 이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자칫하면 공유하지 말아야 할 사진이 실수로 공유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우려가 좀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카플레이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이전의 카플레이는 그냥 차량에서 아이폰의 UI를 단순하게 옮겨놓고 음악 재생 같은 좀 기본적인 기능만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였다면, 새로운 카플레이는 자동차 하드웨어와 더 긴밀하게 통합되어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카플레이를 통해서 직접 냉난막이나 뭐 환기 같은 조작도 바로 할 수 있고, 차량 데이터를 사용해서 속도, 뭐 연료 잔량, 온도 같은 정보를 계기판에 표시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위젯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하고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도 엄청 근사해 보이더라고요. 새로운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차량은 2023년 하반기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워치OS 9으로 가시죠. 9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했네. 9. 애플워치의 활용도는 절반이 시계 페이스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4개의 시계 페이스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달의 위상 변화에 따른 한 달의 시간을 보여주는 루나 페이스, 그리고 문자판의 숫자 서체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던한 느낌의 메트로폴리탄 페이스, 깜찍한 일러스트로 포인트를 준 플레이타임 페이스, 그리고 기존의 천체 페이스를 조금 더 대화면의 장점을 살려서 새롭게 디자인한 페이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워치로서도 조금 더 전문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기
하게 됩니다. 운동 앱을 켜고 운동할 때 애플워치의 오른쪽에 디지털 크라운을 돌리면 새로운 운동 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내 심박수 영역이 어디쯤인지를 표시해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운동 강도로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에 실외 달리기나 실외 사이클링을 할 때 매일 같은 경로로 반복해서 운동을 한다면 해당 경로에서의 마지막 기록이나 최고 기록을 목표로 설정해두고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뭔가 약간 나와의 싸움이겠죠? 지난번에 나보다 느리잖아, 더 빨리 달려, 약간 이런 느낌으로요. 워치OS 9의 수면 추적 기능도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자는 동안 렘 수면, 코어 수면, 깊은 수면까지 단계를 나누어서 수면 단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수면 시간과 호흡수 등 추가적인 수치까지 건강앱 내의 수면 비교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새롭게 추가되는 복용약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지금 먹는 약이 굉장히 많은데 꼭 먹어야 하는 것도 놓치는 경우가 있고, 영양제의 경우에는 제가 또 지나치게 몸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는 편이라서 근데 이걸 다 같이 먹어도 되나 염려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이 복용약 기능은 애플워치와 아이폰 모두에 새롭게 적용되는데요. 내가 먹는 의약품 목록을 생성을 해두고 일정 및 미리 알림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복용을 제때제때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내가 함께 먹는 약물들 중에서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게 있다면 그에 대한 위험도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애플워치를 착용한 상태로 엄지랑 검지를 이렇게 2번 맞대는 동작으로 운동을 시작하거나 뭐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빠른 동작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신제품 하나는 나와줘야겠죠? 바로 맥으로 넘어갑니다. 애플이 맥에서의 실리콘 전환이 너무 순조롭고 매끄러워가지고 흥분을 감출 수 없다고 역대 최강의 맥 라인업이라고 막 자랑을 하더니 바로 M2 칩을 공개합니다. M1이 나와서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M2가 나왔네요. 2세대 5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된 M2는 M1 대비 최대 18% 향상된 CPU 속도, 35% 강력해진 GPU, 그리고 40% 향상된 속도의 뉴럴 엔진을 갖췄습니다. M1 대비 25% 많아진 200억 개 트랜지스터가 집적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50% 향상된 메모리 대역폭과 최대 24기가의 고속 통합 메모리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M2 칩에서도 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은 역시 전력 효율입니다. 애플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신 10코어 PC의 노트북 칩과 비교했을 때 M2의 CPU는 동일한 전력일 때 2배의 성능을 낸다고 하네요.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새로운 M2 칩과 함께 M2 칩을 장착한 맥북 에어도 발표했습니다. 디자인이 새롭게 설계되면서 점점 얇아진 형태의 디자인이 아니라 조금 더 플랫한 형태의 디자인이 됐습니다. 작년에 출시된 그 M1 프로가 탑재됐던 맥북 프로랑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께는 1.13cm, 무게는 1.24kg입니다. 2020년에 나왔던 M1 맥북 에어가 1.29kg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50g 정도의 차이라서 사실 막 훨씬 슬림해졌다거나 가벼워졌다라고 체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물론 화면 크기가 살짝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를 줄였다는 게 대단하기는 하죠. 근데 너무 비약적인 차이를 바랬다면 제가 너무 욕심인 거겠죠? 최대 배터리 시간 역시 기존의 M1 맥북 에어랑 동일합니다. 대신 페이스타임 카메라의 해상도가 1080p로 훨씬 더 선명해졌고요. 그리고 화면 밝기 같은 경우에도 500니트로 더 밝아졌습니다. 화면 영역 자체도 더 널찍해졌고 맥세이프 충전을 지원하게 됐다는 점이 하드웨어상에서 보이는 주요 차이점입니다. 무엇보다 M2를 탑재했다는 게 뭐 가장 큰 경쟁력이겠죠. 4가지 컬러로 출시되는데요. 스페이스 그레이와 실버는 그대로고요. 골드가 사라지면서 스트라이트 컬러가 추가됐습니다. 이번에 제일 주목받을 것 같은 컬러는 당연히 미드나이트인데요. 실제로 보면은 그 어두침침한 느낌이 뭔가 고급스럽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카메라로는 어떻게 촬영해도 잘 담기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가격은 169만 원부터입니다. 맥북 프로 13인치 라인업 역시 M2 탑재 모델이 출시되는데요. 이 제품은 179만 원부터라고 해요. 이 가격 차이가 조금 굉장히 미묘하죠. 벤투라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새로운 맥OS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스테이지 매니저라는 기능이 공개됐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맥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작업창이 막 제곱으로 늘어나잖아요. 저처럼 정리를 못하는 ENFP를 위해서 애플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지 매니저는 열려있는 앱과 윈도우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작업 영역은 깔끔하게 만들어주면서도 원하는 윈도우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작업 중인 창은 화면 중앙에 딱 배치되고 열려있는 다른 윈도우들은 왼쪽 측면에 붙어서 정렬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창을 찾으러 가기도 쉽지만 내 작업 영역은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앱을 동시에 작업해야 될 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포토샵이랑 페이지를 동시에 열어두고 사용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 두 개의 앱을 짝꿍으로 그룹처럼 묶어두면 한 번에 열 수도 있어요. 클릭 한 번으로 데스크톱에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파일을 꺼내야 할 때도 쾌적할 것 같습니다. 자기 노트북 화면에서 길을 잃는 저 같은 사람한테 정말 너무 필요한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대박인 부분이 뭐냐면 심지어 이 기능이 아이패드에서도 된다는 게 정말 대박 사건이에요. 특히 아이패드 프로 같은 기기는 어지간한 PC 이상으로 성능이 좋아졌는데 여전히 멀티태스킹이 원활하지 않다는 게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이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을 이용해서 아이패드에서도 쉽게 창을 전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창을 겹쳐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아이패드 사상 최초로 서로 다른 윈도우를 포개놓고 한 번에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앱 그룹을 생성해둘 수 있고요. 열려있는 다른 윈도우는 왼쪽에 최근 순으로 가지런히 정렬됩니다. 참고로 M1 칩을 탑재한 아이패드에서만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아이패드를 외장 디스플레이와 연결한 상태로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을 사용하면 양쪽 화면에 최대 4개씩 총 8개의 앱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이패드의 생산성이나 멀티태스킹 능력을 가장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맥OS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아이폰과 맥을 함께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다른 두 OS에서 작업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 연속성 기능에 익숙하실 거예요. 이번에 정말 재밌는 기능이 공개됐는데요. 아시겠지만 애플 기기 중에서 가장 좋은 카메라를 내장하고 있는 제품은 아이폰입니다. 그럼 이 아이폰 카메라를 맥의 웹캠처럼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새로운 연속성 기능을 통해서 아이폰과 맥이 무선으로 연결되면 따로 어떤 조작을 하지 않아도 맥에서 아이폰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아이폰의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앵글을 활용해서 직부감 카메라처럼 활용할 수도 있더라고요. 너무 기발하죠? 요걸 시연하면서 보여준 자석 스탠드가 엄청 탐나던데 벨킨이랑 협업해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벌써 너무 사고 싶어요. 또 핸드오프 기능을 이제 페이스타임에도 적용하게 돼서 밖에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영상 통화를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맥을 열고 클릭 한 번만 하면 그 통화를 그대로 맥에서 이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파리의 새로운 기능도 하나 소개할게요. 공유 탭 그룹을 사용하면 친구나 가족, 직장 팀원들끼리 즐겨 찾는 사이트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탭을 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파리에서 바로 메시지로 대화를 하거나 페이스타임 통화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여럿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레퍼런스를 공유할 때 일일이 파일로 정리를 해오거나 링크로 공유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파리로 공유하면 너무 편하고 효율적일 것 같아요. 오늘 키노트의 마지막은 아이패드 OS 16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기능들이 여러분 모두 iOS에서 지원되거나 macOS에서만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아이클라우드 사진 공유 보관함이나 사파리 공유 탭, 그리고 동영상 라이브 텍스트 기능, 페이스타임 핸드오프 기능 등 모두 아이패드에서도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데요. 메시지 앱을 통한 쉐어 플레이 기능을 아까 소개해드렸잖아요. 아이폰보다는 화면이 큰 아이패드에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 음악은 물론이고 운동이나 게임도 실시간으로 함께 대화를 하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친구랑 게임하면서 대화하면 너무 개꿀일 것 같지 않아요? 프리폼이라는 협업 툴도 공개됐는데요. 무한하게 늘어나는 캔버스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스케치북?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간에서 누구는 그래프를 그리고 누구는 애플 펜슬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어떤 사람은 레퍼런스 이미지를 붙여놓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마인드맵처럼 아이디어나 단어를 막 써가지고 나열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이폰이나 맥, 아이패드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아마 애플 펜슬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패드에서 가장 유용한 그런 플랫폼이 아닐까요? 이게 하반기에 공개되는 기능이라서 저는 아주 기대 중입니다. 네, 이렇게 WWDC에서 발표된 기능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것들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족과 연인, 친구와 사진을 어떻게 공유할지,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며 함께 대화를 하고 동료들과 같은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작업을 하는 등 기계를 통해서 관계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이 많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을 당하는 사람을 위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능도 선보였는데요. 이런 관계일수록 상대에게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위치 정보를 포함한 개인적인 데이터에 접근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더 이상 자신의 위치 정보나 계정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권한을 초기화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기의 다른 기기에서는 일괄 로그아웃이라고 개인정보 보호 권한을 재설정할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이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탐구하는 애플의 이런 면이 굉장히 감탄스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정리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애플이 공개한 기능을 토대로 개발자분들이 어떤 앱을 만들어낼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그리고 미국에 또 애플파크에 와가지고 막 구경을 하니까 너무 막 반갑고 신나고 들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플 스토어에 갔거든요. 본사 앞에 있는 애플 스토어는 거기만 파는 그 특별한 굿즈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못 보던 애플파크 굿즈가 또 새롭게 출시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이게 좀 사기 어려운 거니까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애플파크 티셔츠 라지 사이즈랑 애플파크 에코백을 하나씩 사왔거든요. 또 귀여워요. 구하기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티셔츠가 $40나 했어요. 아무튼 이걸 선물로 받고 싶은 분들은 제가 더보기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간단하게 이벤트 응모해 주시면 2분을 뽑아서 한 분은 에코백, 한 분은 티셔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까지 준비했어요. 그러면 WWDC 2022 현장에서 에디터 H였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아, 어떡해. ENFP. 아니, 이 정도면은 애플은 취직할 때 MBTI가 I면 입사 못하는 거 아니야? ENFP의 그러니까.